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25 공공경제론 제 11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재분배 정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재분배 정책의 정의, 이 대부분 사회복지 정책인데 이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 또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조세를 통한 재분배 정책, 그리고 정부 지출을 통한 재분배 정책,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근로장려세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그리고 재분배 정책의 기준이 되는 파워티 라인, 즉 빈곤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분배 정책이란 이미 시장을 통해 분배되었던 것을 정부가 다시 강제로 분배하는 거죠. 강제력을 통해서 다시 재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을 배분한다 그럴 때는 allocation 이런 개념을 쓰고, 분배한다 그럴 때는 distribution, 그리고 그것을 재분배하는 것은 redistribution이 되겠습니다. 실제 생산 활동을 통해서 무엇인가 100만 원이 만들어졌어요. 이 100만 원을 누가 가져가야 될 것인가? 자본을 투자한 사람은 이윤으로 가져가게 돼 있고, 노동을 투자한 사람, 여러분 알바하잖아요. 그러면 임금으로 가져가게 돼 있고, 토지를 한 사람은 지대를 가져가게 돼 있고, 이렇게 각자의 기여한 바에 따라서 분배를 하게 되는데, 이 분배했을 때의 소득 격차가 심해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했을 때 정부가 강제력을 통해서 재분배하는 거죠. 어떻게? 많이 가진 자에게 강제로 세금을 통해서 걷어서 어? 적게 가진 자에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소득 격차가 10배였다를 한 5배로 줄이는 거죠. 그래서 소득 재분배 정책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redistribution, the act of sharing something differently from before, especially in a fair way.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공정하게 재분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억지로 뺏어가면 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억지로 뺏어간다 하더라도 서로 동의하에.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 용어 사전에 보면은 재분배 정책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한 사회 내에서 계층별 또는 집단별로 나타나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나 권리 등의 불균형적인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불균형적인 분포 상태를 사회적 형평성의 이념,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의 이념에 입각하여 재정이 변화시키는 정책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앞으로 배우게 되는 정책이 이 재분배 정책이고, 영어로는 ROW 이렇게 부르는데 Redistribution of Wealth, 그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Progressive Redistribution, 이거 뭐냐면 진보적인 재분배 정책. 이것은 소득 격차를 줄이는 거죠. 반대로 Regressive, 이거는 거의 없지만 Regressive, 역진적인 재분배도 있어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한테 더 걷어가는 거죠. 이조 시대 백골징포 해가지고 뭐 이방들이 걷어간 거 있잖아요. 부자들한테는 안 걷어가지고 가고 가난한 자들한테 더 빼앗아 가니까 오히려 소득 격차가 더 심해지는 거죠. 정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나 이런 현대 민주적인 정부에서는 Regressive Redistribution이라는 건 없고 대부분 Progressive Redistribution, 진보적인 재분배 정책이 있다. 그 방법에는 다양한 이런 것들 앞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이러한 재분배 정책은 강제적 수단을 통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생산물이 아까 만들어졌으면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능력주의이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의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소득과 재산과 권리가 어?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나게 되죠.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정부를 통한 강제적 소득 분배를 논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발적 기부를 통해서
부의 재분배를 합니다. 최근에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회 되면 유튜브에서 꼭 보세요. 그분은 한의사로 몇백억을 벌었는데 그 돈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재분배했어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기부를 통해서 재분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의 부자들은 자발적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빌 게이츠도 그렇고 워렌 버핏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동계나 향약을 통해서 이렇게 스스로 재분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소득 재분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 조세 측면에서는 걷어가는 측면에서는 누진세, 프로그레시브 텍스라고 하고 지출 측면에서는 사회복지제도 그래서 결국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만들려면 결국 못 사는 사람들이 문제죠. 잘 사는 사람들이야 뭐 어떻게든 잘 사는 못 사는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사회 안전망, 소셜 세이프티 넷을 만들어서 상생과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를 너무 사회 안전망을 잘 갖춰 놓으면은 사람들이 야 저거 국가가 해주는 공짜네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게 돼요. 이거를 복지병이라고 합니다. welfare disease. 그래서 북부 유럽 국가들에 있어서도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해도 국가가 먹고 살게 해주니까 공짜를 추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원폐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재무배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우리는 먼저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캐피탈리즘. 캐피탈리즘이 뭐냐? 사유재산제의 바탕을 두고 이윤 획득을 위해 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예요. 결국 자본주의의 가장 키 컨셉은 개인주의, 개인의 재산 있는 것, 그리고 사유재산제, 어?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것, 그다음에 사유재산, 재산은 개인의 것이라고 보는 것. 그래서 자신이 노력한 것은 누구 거예요? 국가의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노력해서 농사져서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은 다 자신의 이윤으로 소유권을 보장해 주는 것. 이게 자본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자본주의라는 게 아니고 다 왕의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바치고 또 귀족한테 바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없었어요. 그러나 16세기 이후로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절대왕국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산업혁명 시작되면서부터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르주아지 즉 중산층 계층이 너네들 장사해서 번 건 다 네 거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더 열심히 새로운 것 내가 열심히 새로운 것 만들어서 돈 벌면 그게 다 내 것이 되는구나 이런 시대를 만들어준 것이 자본주의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그렇게 하면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니까 야 저거 사회재산도 안 돼. 이거를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게 뭐냐면 사회주의자예요. 사유재산이 아니고 재산은 뭐예요? 사회가 공동으로 하는 거야. 이게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어? 자본주의에 반대해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본주의가 뭔가 그다음에 극단에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국가가 소유하는 건 공산주의. 그 사이에 함께 쓰는 물건들을 사유화하는 것, 이런 건 사회주의. 중간 상태가 사회주의죠. 그래서 마크스가 이 역사 발전 법칙에 따라서 설명할 때 인간의 삶은 원시 공산주의 사회에서 이제 고대 노예제 사회로, 그다음에 봉건제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는 결국 사회주의를 거쳐서 공산주의 사회로 간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사람들 프로스라고 해요. 반대하는 사람들을 칸스라고 하는데, 컨트라딕션이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봐라, 자본주의 때문에 인류가 발전한 거다. 모든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벌면 네 거야. 이렇게 해주는 게 캐피탈리즘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기업들도 소비자들도 생산자들도 서로 잘 살려고 경쟁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사회가 발전해 왔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에 반대하는 측면은 실제 자본주의를 봐라. 결국은 가진 자들, 기득권 세력이 지배하고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진다. 소득 불평등이 심해진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우리 전 시간에 배운 존 롤스의 정의론이 나온 이후로 야,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인데 자본주의의 문제, 즉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 강하게 등장되면서 모든 국가들이 웰페어 스테이트, 복지 국가를 지향하게 돼요. 이 복지 국가는 사실은 이 1960년대부터 본격화되었지만 실제 시작은 독일의 비스마르크, 또 영국의 비버리지 보고서로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돼요. 이 비버리지 보고서는 어,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삶을 어떻게든 보장해준다, 사회 보장해준다. 이 보고서를 담고 있는 것이 비버리지 보고서가 되겠고, 그 뒤에 나오는 비스마르크의 절대 군주주의 시대죠. 이것은 1960년대부터 한 100년 전에 어, 유럽 국가에서 특히 독일, 어,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가 복지국가,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들어봤죠. 그런 공공 복지국가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와서 고전적 복지국가에서 현대 1960년대 이후에는 현대적 복지국가는 소셜 세이프티 넷을 깔아주는 것이죠. 특히 선거 때마다 1인 1표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많은 나라는 더욱더 이쪽 복지를 강조하게 되고 사회주의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죠. 그림으로 그러면은 이 웰페어 스테이트에 대해서도 프로스 앤 컨스가 있어요.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복지국가 찬성하는 입장은 야, 봐라, 우리 함께 사는데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걸 줄여주니까 좋은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사회 안전망을 갖춰줘야 열심히 일할 마음도 생기는 거야. 사회에 고마워하는 마음이 생기는가 이런 것들이 웰페어 스테이트 복지국가에 대한 찬성적인 의견인데 비해서 칸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완전히 어? 공짜로 주는 사회복지 제도이기 때문에 사회 발전을 저해한다. 봐라 이것이 복지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를 찬성하는 입장은 북부 유럽에 북유럽의 복지국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스칸디나비아 삼국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에서 반대하는 입장이 강한 나라는 미국, 영국, 영미계 국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Productive Welfare State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웰페어 스테이트, 복지국가로 가면 결국 성장은 줄어들고 생산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복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다. 이 사회에 복지를 갖춰놓으면 갖춰놓을수록 사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컨셉으로 접근하는 것이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복지국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냅둬라. 부자들이, 부자들이 세금으로 돈을 뺏기지 않고 스스로 부자들이 돈을 많이 쓰게 해줘라. 그러면 부자들이 쓰는 돈이 다 누구한테 가느냐? 결국은 이 밑으로 간다. 흘러서 이 밑에 가난한 사람들도 먹여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강제로 세금 많이 거들어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세금을 줄여서 부자들이 많은 돈을 쓰게 해라 이거죠. 그러면 이게 물이 흘러내려가듯 낙서, 트리클 다운 이펙트라고 하는데 물이 흘러가듯 이 밑에 못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 돈이 흘러가서 함께 먹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복지국가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부자들이 돈을 쓰게 해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낙수 효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뭐냐면 성장을 하는데 소득을 평등하게 해주면 소득을 평등하게 해주면 오히려 성장에 도움이 된다.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소득이 없어서 돈을 안 쓰고 그래서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기본소득 이런 것들을 주면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해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를 income led growth, 소득 주도 성장, 약칭은 소주성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었는데 실제로는 실패한 거죠. 어? 그래서 최저임금 올려주면 경제가 성장할 거라고 그랬는데 최저임금 올려주니까 오히려 편의점들, 공장들이 문을 닫아요. 가지고 성장은 무슨 성장이야. 더 못 살게 되는 그래서 경제학적인 이론으로는 뭐 나름대로 의미도 있지만 실제 문재인 정부가 실천한 그런 정책으로서는 실패한 정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는 K자 경제라고 하는데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살게 되는 빈익빈 분익빈 소득 격차가 심해지는 형태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을 높여주는 게 과연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켰는가 따져보면 이미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좋았지만 새로 일자리를 얻으려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공장들이 문을 닫고 편의점 문을 닫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자리 자체를 못 구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득주도 성장이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증대하였는가 실제 실천한 바에 따르면은 그렇지 않았다 이거예요. 실제 경제 성장은 그러면 뭐가 오느냐? 소득을 골고루 나눠주면 성장이 되느냐? 아니에요. 성장은 어? 산업혁명과 같이 새로운 혁신,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 나와야 그렇게 우리나라 어떻게 발전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가지고 발전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자동차 만들고 배 만들고 화학산업, 화학산업 일으키고 해서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는 거는 이 결국은 혁신과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해서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지 소득을 나눠준다고 성장이 일어난다고 하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도 한번 생각해.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강조하는 게 기본소득인데 기본소득을 나눠주면 좋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결국 기본소득을 나눠주려면 부자들한테 세금으로 돈을 걷어들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걷어들인 돈으로 나눠주는 건데 사람들이 그 돈을 받고 열심히 일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뭐예요? 복지병에 걸리고 야, 놀고 먹어도 국가가 다 생계비를 지급해 주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복지국가의 개념, 생존권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본소득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되면 노령연금이라는 걸 줘요. 한 달에 30만 원에서 35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한 달 어떻게든 사시라고 노인네들은 생산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젊은이들한테 이런 기본소득을 주는 거는 저는 반대다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에요. 한 달에 10만 원씩. 여러분 용돈 한 달에 10만 원 가지고 쓰는 사람 없죠. 보통 3, 40만 원 들어가요. 10만 원씩만 기본소득을 준다 하더라도 1년에 120만 원. 그러면 60조 원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요? 어디선가 60조 원을 새로 걷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2024년도 기준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224조 원이거든요. 이거에 한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를 기본소득으로 써야 된다는 말. 20만 원 주면은 1년에 240만 원. 그러면은 1년에 전체 5천만 명 대상으로 120조 원을 더 걷어야 돼요. 우리 사회복지 예산의 반을 여기다 써야 돼요. 그래도 조금 먹고 살려면 한 30만 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노령연금처럼. 30만 원, 5천만 명에 대해서 주려면 180조 원이 필요해요. 기본소득 개념은 좋다 할지라도 이 180조 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걷어야 되는 돈이에요. 세금으로. 그러면 1년 예산이 650조, 700조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을 기본소득에 써야 된다는 소리가 되고 사회복지 예산의 거의 80%를 기본소득에 써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나는 반대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이 기본소득을 실험을 했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이게 옳은 방향이라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핀란드도 한번 검토를 해봤고, 네덜란드도 검토해봤고, 스위스도 본격적으로 해봤습니다. 영국도 해봤고. 그러나 이런 나라들의 공통된 결론은 기본소득이 필요는 하지만 이것이 재원 소요도 너무 크고 또 국민들의 아, 근로의욕도 떨어뜨리고 복지병에 걸리는 이러한 문제점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그래서 저는 기본 소득보다는 기본 일거리라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면 어? 정부에서 너는 이런 일을 하면 기본 소득 줄게. 그래서 일을 하는 전제로 기본 소득을 주는 것은 나는 찬성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많은 일거리들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가장 기초적인 이유는 역사적인 그런 교훈이에요. 남미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런 좌파 정부가 지배했던 나라들 지금 어떻게 되느냐? 다 몰락했어요. 다 선거 때마다 제가 대통령 되면 100만 원씩 나눠줄게요. 제가 대통령 되면 차 하나씩 다 살게 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공짜가 없어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짜라고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뺏어와야 되는데 부자들이 그 나라에 살고 싶어 하겠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봤자 뭐 다 세금으로 뺏기는데 그 나라를 똑똑한 사람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어?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를 만들어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면 안 돼요. 그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정책이 필요하지. 예? 전면적으로 기본소득 실시하는 이런 나라가 된다면 그 나라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없어지게 된다. 오히려 저는 국가가 이 기본소득을 주더라도 아까 이야기한 일거리를 주고 일거리를 주고 그 일을 하면 그냥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튼튼하게 마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으면 모든 주민들이 굳이 우리는 정규직 일자리만 고민하고 있는데 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 있으면 정규직 일자리가 아니어도 그 공동체 안에서 일거리를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튼튼하면 모든 주민이 프리랜서, 즉, 1년 전에 내가 일거리가 마련이 되면 나는 지금은 한 3개월 여행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그때 딱 일하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튼튼히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주제에 조세와 재분배 정책으로 가겠습니다. 조세 중에서 재분배 정책에 사용되는 조세 제도는 누진세라고 하는데, 프로그레시브 텍스라고 그래요. 이거는 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 이게 키 컨셉입니다. 세율을 높게 하는 거예요.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는 10%를 세율을 매겼다면 200만 원 버는 사람들은 세율 자체를 20%를 적용하는 거예요. 100만 원 받은 사람 10%면 10만 원 세금 내잖아요. 200만 원 받은 사람은 100만 원에 대해서는 10%니까 10만 원 이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 있는 거는 거기는 20%. 그래서 200만 원 버는 사람들은 30만 원 세금을 내게 만드는 것이죠. 이거를 프로그레시브 텍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그 꼭대기에 부자들의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부자일수록 더 높은 세율을 국가에서 걷어가지고 그것을 저소득층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proportional tax 또는 flat tax라고 해요. flat, 평평하다. 반면에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 자체를 높아지는 것은 progressive tax, 누진세. 반대로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율을 낮게 적용하는 것은 이거는 regressive, 역진적인 세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세율은 누진세다. 프로그레시브 텍스라고 부른다. 영어로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설명을 뭐 이거 보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봉 기준으로 1,2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6%,
4,600만 원까지는 요 구간이에요. 15%. 요거 초과하고 8,800만 원까지는 24%. 그리고 1억 5천까지는 35%. 제가 요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억 5천 넘고 3억 원까지는 38%, 5억 원까지는 40%, 10억 원까지는 42%, 10억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45%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과세 표준, 이게 소득인데 소득이 연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율도 높아지게 설계하는 것을 누진세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출, 정부 지출과 재분배 정책 이야기해 볼게요. 사회복지를 위해서 정부가 하는 정책은 세 개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보험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사람이 돈을 내야 돼요. 보험료를 내야 돼요. 공공부조는 그거 없이 혜택을 받는 사람이 돈을 내지 않고, 즉 뭐 이거는 세금으로 다 하는 거 공공부조. 그리고 특별한 사항에 따라서 노인이면 노인, 어린이면 어린이, 영유아면 영유아, 장애인이면 장애인,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사회복지 정책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요 재원인데 돈이 어떻게 마련이 되느냐? 사회보험은 국가도 내고 근로자도 내게 돼 있어요. 저 국민연금 같으면은 근로자가 반, 사용자가 반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공공부조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일자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소득층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금으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 서비스는 그것도 세금으로 하는데, 아, 국가보조금이나 공공요, 사회복지 공동회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모으는 것들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주의, 공공부조는 특별한 요 해당자, 소득세 해당자에 대해서 생계, 의료, 자활, 교육, 해산, 장제 이런 거를 선별주의. 사회복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해당 아동이면 다 적용되되 여기에 또 특별한 상황들에 따라서 적용하는 선별주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아까 기본소득처럼 모든 사람 동일하게 주는 걸 보편주의라고 하고 꼭꼭 집어서 가난한 사람들만 아니면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들만 선별해서 주는 거는 선별주의라고 그래요. 이게 보편적 서비스, 선별적 서비스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선별적 복지는 복지가 필요한 특정한 대상, 예를 들면 무상급식 하는데도 저소득층한테만 공짜로 밥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소득층만 공짜로 밥 먹고 나머지는 밥값을 내잖아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점은 이 아이들한테 상처가 돼요. 나는 가난해서 국가가 도와주는 돈을 받는구나. 친구들이 놀려요. 쟤는 밥 먹을 돈이 없어서 국가 돈으로 밥 먹는 애야. 이거를 스티그마, 낙인 효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를 자, 모든 학생들 다 무상급식이야. 뭐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어. 다 공짜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장점은 이런 낙인 효과가 없어요. 모두가 그냥 다 공짜로 먹는 것이니까. 저소득층의 사기가 올라가요. 그러나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무상급식 관련된 논쟁에 있어서 다 장단점이 있는 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저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이것만큼은 보편적 복지가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마음속에 상처를 받게 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반대하는 예산이 너무 많이 되니까 야, 부자들한테 돈 내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리고 그 돈을 아껴서 학교에 칠판이라도 좋은 거 해주고 그렇게 어? 딴데 또 쓸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복지는 몰라도 밥 먹는 거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제가 보편적 복지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복지와 자치단체 복지. 우리나라는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자치단체 수준에서 실질적으로 복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자치단체가 부자인 자치단체가 있고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가 있어요. 그러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복지를 하게 된다면 부자 동네는 복지도 좋아지고 사람들이 그 동네로 자꾸 이사 가려고 하겠죠. 반면에 가난한 동네는 복지제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같은 국민인데, 같은 국민인데 다른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는
그거는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잖아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해야 되는데, 뭐 너무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청년 수당, 노인 수당. 옛날에 따져보니까 서울은 청년 수당 50만 원 주는데 대전은 20만 원밖에 안 줘요. 노인 수당도 차이가 있어요. 이게 옳으냐? 출산 장려금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 많이 주는 데는 1억 원 주는 데도 있고, 어디는 뭐 10만 원 딸랑 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많이 주는 대로 이사를 하게 돼 있어. 이거를 뭐라고 하냐? 비자발적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거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경제의 왜곡, 디스토션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결정을 이것 때문에 이사 가게 만든다면 옳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복지에 대해서는 유니폼, 동일하게 같은 것은 같게 깔아주는 전국 지역의 보편적인 복지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 특성에 앞에 일정 수준의 차별화하는 거는 또 인정해 줘야 돼요. 이렇게 지방자치의 어? 목적이고 지방자치의 목적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통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개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장려 세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세금은 세제 이렇게 세금, 부의 소득세, 네가티브 인컴 텍스라고 하는 세금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 소득세, 세금을 걷어가면 내 돈이 나가는 거지. 거기는 마이너스 하면 어? 사실상 주는 거예요.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저소득층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빈곤계층의 개인과 가족을 위한 재무 원조 보조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그래서 생계 수준 이하의 월급이 작은 사람들인데 아예 일을 하지 않고 정부가 도와주시오. 정부 의존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돈을 벌면 거기에 또 적합하게 보조금도 줘요. 그래서 전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래서 역소득세 또는 부의소득세, 네가티브 인컴 텍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이거 한번 보세요. 그로스 인컴 내가 돈이 하나도 일을 안 해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어요. 가지고 결국은 정부 보조금 300불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300불어치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 텍스를 이만큼 더 줘요. 마이너스 텍스니까 150불을 줘요. 그럼 450불 일 안 하는 것보다는 일하는 게 더 많은 애프터 텍스 가처분 소득이 있죠. 600불어치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충분히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때는 세금을 아예 안 걷고 그냥 600불 가지고 살아라 그래요. 900불을 벌었으면은 너는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을 플러스 텍스로 걷어가요. 그러니까 900이 다 내 게 아니고 750만. 그래서 이때에는 0에서 1200의 차이가 났잖아요. 이때는 300에서 900 차이로 소득이 재분배된 거죠. 소득 격차가 줄어든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미국에서는 EITC라고 그래요. Earned Income Tax Credit.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근로장려세가 아니고 근로장려금, 보조금이라고 그래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선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그래서 일을 좀 많이 하게 하는 그러한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가 되겠다. 그래서 최저임금액이 있으면 지급액 있잖아요. 국가가 이렇게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지급액 제로예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일하는 사람한테는 그에 합당한 지급액을 주어서 전체 총 급여액이 자기가 번 돈 플러스 정부 보조금 이만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근로 장려금 제도라고 하고 여러분들 중에도 소년 가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거 신청하면
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빈곤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파버티 라인. 그럼 누가 가난한 사람인가? 어?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가? 한 달에 50만 원 버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가? 정책을 하려면 어? 이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야 하고 선을 그어줘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영국의 사회학자 벤자민 라운트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 어? 한 달을 살아가는데 필요가 얼마일까? 하루에는 얼마일까? 이렇게 따져본 것이죠. 그래서 하루 살아가려면 필요한 돈, 그 돈을 못 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빈곤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 정도는 국가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 빈곤선이 되겠어요. 영어로는 poverty line, 그리고 poverty threshold, 이거는 문지방이라는 뜻이에요. threshold, or poverty line이라고 하고, international poverty line, 이거 보면은 국제적으로 볼 때는 one day, 하루에 얼마 정도 필요하다? 1.25불, 그러니까 한 2,500원 정도가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해요. 우리나라는 1,500원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가난한 국가에 가면 1달러도 큰 돈이에요. 가지고 국제적으로 이제 이게 2008년도니까 지금 한 20년 전이니까 지금 한 5달러 정도 되겠죠. 하루 살아가는데.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최저임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절대적인 파버티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돼 하는 것이죠. 얼마 하고 나오는 거죠. 반면에 상대적인 빈곤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 돈이 응? 없을 수도 있거든요.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인구 중에 몇 퍼센트에 해당하느냐 이걸 따져가지고 하는 거는 상대적 빈곤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장학금 따질 때도 어? 상위 10%, 뭐 20%, 30%에서 10분위로 나누잖아요. 그렇게 나누는 거, 상대적으로 나누는 거를 relative poverty. 그러니까 절대 금액 얼마 없으면 무조건 다. 100명 다 빈곤. 아프리카 국가들은 100명 다 빈곤이죠. 이거는 absolute 절대적 빈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인간 마음속에는 주변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이 더 중요하죠. 실제 정책도 우리는 상대적 빈곤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위소득이 뭐 예를 들면 18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게 중간치니까 그거에 또 요만큼 해당하는 거예요. 실제 상대적인 빈곤, 우리나라에서 빈곤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또 반을 적용하면 91만 원. 그래서 한 달에 1,000원이니까 90만 원 못 버는 사람들은 90만 원 못 버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고 그거를 좀 국가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상대적 빈곤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생계비. 이거는 최저임금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최저임금은 한 시급을 따지는 거예요. 한 시간에 얼마가 될까 따지는 것이고 최저생계비는 한 달에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한가 이걸 따져요. 그래서 한 달 월급이 요 정도 안 되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라고 보고 이게 빈곤선이죠. 우리나라일 때는 요 이하를 버는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일정한 생계 급여를 해줄 때 쓰는 기준이 최저 생계비가 되겠어요. 따지면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좀 200만 원, 2인 가구는 340만 원, 3인 가구는 440만 원, 4인 가구는 540만 원. 요게 중위소득이에요. 최저생계비가 아니고 중위소득이에요. 중간치, 중간값이에요. 이게 중간값이니까 요것의 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생계비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위소득이 1인 가구 20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의 30%에 해당하는 한 달에 60만 원 밖에 못 버는 사람들. 그렇죠? 요거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일정 부분 이 사람들은 지원을 해준다. 이거. 2인 가구에는 100만 원, 3인 가구에는 130만 원, 4인 가구에는 160만 원. 요거 이하로 버는 사람들은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은 이제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좀 주고 부자들한테는 좀 걷어들이고 그래서 빈부격차를 줄여드리는 정책, 이걸 재분배 정책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장하준 교수라고 영국의 이 사람이 캠브리지 대학에 있나 그래요. 한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 well-designed welfare state can actually encourage people to take chances with their jobs and be more, not less, open to change. 결국은 뭐냐면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가 어? 네? 공동체가 있어가지고 든든하게 뒷받침, 사회복지를 뒷받침해주고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직업 얻고 이러는데 어때요?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열려 있게 되고 열심히 인커리지 격려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 제도가 북부 유럽, 덴마크라든가 이쪽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국가들 보면은 젊은이들에게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직업 찾는 동안에 정부가 많은 보조금을 주고 직업 찾는 데 도움을 줘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좋다 이거죠. 근데 공짜로 주는 거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디자인들이죠. 잘 디자인된 웰페어 스테이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복지국가에 대해서 뭐 기본소득, 공짜로 주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designed 웰페어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분의 요 영어 표현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고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11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마치고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하고 수업 시간에 질의응답으로 토론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